니년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사모 행세를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남편 사업이 대박나자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얼굴에 이혼 소장을 던지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생활비 1,000원 한 장 안 주던 남편이 성공하자마자 절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하는 거였어요. 위자료 5천 줄 테니 떨어져.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과연 그 아들의 그 엄마네. 이 무식한 것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지금 남편이 떵떵거리는 회사, 시어머니가 든 명품백, 심지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전부 제 거라는 사실을요. 염치 없는 모자가 한겨울 길바닥에 속옷바람으로 쫓겨나게 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998년 제가 겨우 11살이었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시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TV며 냉장고, 심지어 제가 아끼던 피아노에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그 빨간 압류 딱지들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마치 우리 집이 죽었다고 선고하는 붉은 낙인 같았다고나 할까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우리 가족의 단란했던 행복도 그날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거죠. 평소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우리 엄마가 동네 쌀가게 주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외상으로 쌀을 좀 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보며 어린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쉰 목소리와 쌀가게 주인의 경멸 섞인 눈빛이 제 심장에 화상처럼 남았거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이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하나뿐이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삶이 전쟁터가 된 게 말이죠. 중학생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아이돌 가수를 쫓아다닐 때 저는 전단지 뭉치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고 참고서 살 돈도 없어 친구들과 그 흔한 떡볶이 한 번 사 먹지 못했어요. 대학에 입학해서도 낭만 따위는 사치였기에 도서관과 아르바이트를 오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런 제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건 어쩌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서관 휴게실 구석자리, 낡은 티셔츠에 찌든 땀 냄새를 풍기며 엎드려 자던 제 옆 테이블에는 늘 그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갓 제대한 복학생이었던 그 사람은 저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항상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기를 풍기며 당시로서는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최신형 노트북을 두드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으니까요. 가난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유로운 미소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턱을 괴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어요. 너 참 열심히 산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독종이네. 보기 좋아. 그 별것 아닌 칭찬 한마디가 왜 그리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고단한 삶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혹은 저 화려한 귀공자가 누추한 나를 주목해줬다는 사실에 들떴던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만남이 처음부터 잘못된 환상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란 거요. 그 사람은 데이트할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갑을 잊어버리곤 했거든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다 먹고 나면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의심조차 할 수 없었죠. 아차,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 발렛 맡겨서 가지러 가기 귀찮은데. 지은아, 오늘은 네가 좀 계산해 줄래? 다음에 내가 더 맛있는 거 살게. 혹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어 보이며 이런 수표밖에 없는데 여긴 안 받겠지? 현금 가진 거 있어? 보통 사람 같으면 빈정상했을 텐데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저는 그 모습조차 부자들의 여유라고 착각했습니다. 수표만 들고 다녀서 현금이 없는 남자, 지갑 따위는 챙기지 않아도 되는 남자라고 제 멋대로 해석하며 피땀 흘려번 제 알바비를 털어 밥값을 계산하면서도 스스로를 대견해 했으니까요. 제가 그 사람의 지갑 노릇을 하는 호구의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아니 가진 것처럼 보였던 재력이 저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늪에서 건져 올려줄 동아줄이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심지어 그가 입고 있던 명품들이 사실은 짝퉁이거나 빚내서 산 것이라는 의심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가난을 모르는 왕자님이었고 저는 그 왕자님의 선택을 받은 신데렐라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졸업 즈음 그 사람은 취업 따위는 시시해서 안 한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내 사업을 하겠다며 큰 소리치는 그 패기가 제 눈에는 그저 든든한 배경을 믿고 덤비는 자신감으로만 보였거든요. 그를 데리고 인사드리러 갔던 날 고생만 하신 친정 엄마는 단박에 그 사람의 실체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의 눈빛이 흐리멍텅한 게 영 미덥지 않다며 겉멋만 들었지 속은 텅 빈 깡통 같다고 결사반대를 하셨죠. 엄마의 그 예리한 촉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엄마가 우리 집 형편 때문에 자격지심을 부리는 거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엄마가 등을 돌리고 앉아 한숨을 쉬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으셨을 때 남편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내뱉던 혼잣말을 들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씨, 가난한 집구석이라 그런가 말이 안 통하네. 수준 떨어지게 진짜.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라고 자책하며 이 결혼만 성사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죠. 가난한 우리 집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지긋지긋한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을 강행했어요. 하지만 가난이 싫어서 도망치듯 선택한 그 길이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는 지옥문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예단이며 혼수며 시댁에서는 바라는 게 산더미 같은데 정작 집을 구하려니 남편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자수성가하는 게 목표라며 저더러 대출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개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독립심 강한 남자라고 역시 부잣집 아들은 마인드부터 다르다고 착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시댁도 빚만 잔뜩 있는 빚 좋은 개살구였고 남편은 모아둔 돈이 영원인 빈털터리였다는 걸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날아온 독촉장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걸요.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수천만 원인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니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소파에 벌러덩 누워
TV 채널을 돌리며 말했죠. 아, 사업 구상하다 보면 그 정도 수업료는 드는 거야. 곧 한 방 터지면 다 갚고도 남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업 구상이라니요. 그동안 도서관에서 노트북 두들기며 하던 게 고작 주식 단타나 다단계 설명의 검색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미 혼인 신고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다시 그 가난한 친정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알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실 게 뻔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겠지. 내가 내조 잘해서 이 남자 사람 만들면 되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버텼어요.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셨죠.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가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아들 길을 못 살려주는 거다. 남자가 큰일 하려면 여자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어디서 뚱하니 서 있어? 당장 가서 과일이나 깎아와. 그때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집살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백수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가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침마다 말끔하게 정장 차려입고 나가서 한다는 짓이 고작 기원 가서 바둑을 두거나 다단계 사무실 가서 헛바람 든 이야기나 듣고 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낮에는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고 퇴근하면 남편 몰래 식당 서빙 알바를 뛰고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벌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은 동창회에 나가서 내가 쏜다 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다녔다니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지 싶네요. 남편 친구들이 너는 재수 씨 잘 만나서 덕분에 호강한다며 비아냥거리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어깨 으쓱거리며 집에 와서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야, 오늘 애들이 나보고 사장님 포스 난다고 난리더라. 거봐, 내가 인맥 관리하는 게 다 나중에 우리 사업 미천이 되는 거야. 너는 그런 큰 그림을 못 보니까 평생 월급쟁이나 하는 거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구나.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구나 싶었지만 그때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차라리 애 양육비나 받으면 혼자 살 걸 하고 몇 번이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 없는 서름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놈의 정상 가족 타이틀을 지키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빚쟁이처럼 조여오는 생활고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은커녕 미역국 끓일 소고기 살 돈조차 빠듯했던 그의 겨울. 친정 엄마가 기저귀 가방 속에 몰래 찔러 넣어주신 꼬깃꼬깃한 쌈짓돈 10,000원짜리 10장을 보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했습니다. 내 자식 분유값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엄마라는 자괴감이 뼛속까지 시렸으니까요.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남편을 돌아보면 그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거나 애 좀 조용히 시켜라 지겹다 지겨워라며 짜증을 내고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 등짝을 보며 수천 번도 더 이혼 서류를 떠올렸지만 결국 다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던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렇게 결혼하고 10년 전쟁 같은 독박 가장 생활을 이어오던 중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났고 밤마다 뛰던 식당 서빙 알바 자리마저 끊겨버렸으니까요.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아이 학원비는커녕 쌀독까지 비어가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될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번뜩이며 제 어깨를 잡더군요. 야, 이거다 이거. 뉴스 봤어?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잖아. 그럼 밥을 어떻게 먹겠냐? 다 배달시켜 먹거나 집에서 해 먹겠지? 지금이 기회야. 배달이랑 밀키트, 이게 답이라고. 그 인간이 눈을 번뜩이며 사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어 손가락을 빨게 생겼는데 무슨 얼어 죽을 사업이냐고 소리를 질러도 시원찮을 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솟아나는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신용불량자인 자기는 통장 개설은커녕 휴대폰 명의도 못 쓰는 처지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고, 이번에도 안 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강 가자고 협박 반 애원반으로 매달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10년을 속고만 살았으니 당연히 뿌리쳤어야 맞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결국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퇴직금 통장을 깨고 10년 넘게 부어온 주택 청약 통장까지 해지해서 그 돈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은행 창구에 앉아 제 명의로 5천만 원 풀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던지 은행 직원이 괜찮으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란에는 자랑스럽게 제 이름 석자 강지은이 박혀 있었지만 그건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실패하면 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싼 허름한 상가 지하에 10평 남짓한 주방을 얻어서 엄마의 반찬 엠밀키트라는 간판을 달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 좁고 습한 주방에서 전쟁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일을 하는 건 오로지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장은 원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라며 카운터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었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배추며 물을 떼어다가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재료를 다듬어야 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습진이 생겨 피가 나는데도 밴드 붙일 시간조차 없어서 고무장갑 안에 휴지를 덧대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혼술합시고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는데 재료비 아껴야 마진이 남는다며 중국산 김치에 싸구려 조미료를 팍팍 넣으라고 닥달을 해대더라고요. 아, 답답해 죽겠네. 요즘 누가 집에서 끓인 것처럼 육수를 내. 그냥 MSG 때려 넣고 설탕 팍팍 치면 장땡이라니까. 뭔가 계산 안 해? 너 진짜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그 소리를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국자를 집어 던질 뻔했죠. 저는 남편의 그 얄팍한 장사치 마인드를 철저히 무시하고 친정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통영 멸치와 디포리를 볶아서 육수를 내고 모든 양념은 국산으로만 고집하며 미련하게 전공법을 택했죠. 거기에 더해 새벽 배송을 나갈 때마다 제가 직접 쓴 손편지를 아이스박스 안에 동봉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밥 챙겨 드시기 힘드시죠?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같은 투박한 진심을 담은 쪽지였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역 맘카페에 친정 엄마가 보내준 반찬 같아요. 손편지 보고 울었어요. 라는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 주문 알림으로 휴대폰이 터질 듯이 울려대기 시작하더군요. 띵동.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는데 하루에 10건이던 주문이 100건이 되고 500건이 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1억을 넘기던 날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성공의 맛을 보자마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분명 주방에서 땀 흘린 건 저였고 메뉴 개발부터 포장, 배송 CS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는데 남편은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새로 맞춘 비싼 정장을 빼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봐, 내가 뭘 했어? 내 사업 감각 미쳤다고 했지? 아이템 선정부터 마케팅 타이밍까지 내가 다 설계한 거야.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몸만 움직였을 뿐인데 운 좋은 줄 알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만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며 참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목격했는데요. 남편은 제일 먼저 한 일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동안 노래를 부르던 독일산 고급 외제차를 리스로 뽑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화점 VIP 라운지를 제집 드나들듯 하며 명품 구두며 시계, 골프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죠. 정작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은 제게는 5,000원짜리 파스 한 장 사다 준 적이 없었고요. 양손 가득 들고 온 백화점 쇼핑백을 거실에 던져놓으며 저를 보는 그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제가 창피하다는 듯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야, 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꼴이 그게 뭐냐? 좀 꾸미고 살아라. 내가 어디 가서 와이프라고 말하기 쪽팔려. 아, 그리고 내일 잡지사 인터뷰 있으니까 넌 나오지 마. 말주변도 없어서 내 이미지 깎아먹을라.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당장 회사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제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꾸도 못하고 속만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사업 잘 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오셔서는 가게 카운터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나와 육수 끓이고 있으면 뒷짐지고 와서 육수가 짜다, 싱겁다, 훈수를 두시는 건 예사고 직원들 앞에서 저를 하녀 부리듯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등짝을 짝소리 나게 때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때를 만나서 용됐네. 내가 뭘 했냐. 우리 아들은 큰 물에서 놀 사람이라고 했지.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이런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 시어머니 눈에는 아들이 사업 천재고 며느리는 그 덕에 밥숟가락 얹은 식충이로밖에 안 보였던 거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앞치마 벗어 던지고 이거 다 내 명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고 불안했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돈으로 덮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쩌면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모래성 같은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 제가 가장 크게 다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보다는 이 불안한 풍요가 낫다고 최면을 걸며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남편의 뒤를 위태롭게 쫓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사업이 대박난 지 어느덧 2년,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제 마음속 구멍은 그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은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난했을 땐 그토록 저를 의지하던 사람이 돈이라는 날개를 달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외박이었고 어쩌다 들어오는 날에도 새벽에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나가기 일쑤였죠. 물어보면 항상 사업 미팅이다. 접대도 일이다라며 짜증을 냈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벽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에게서 풍기는 건 지독한 술 냄새와 섞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역하고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너 의부증이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일이 너무 많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성공에 취해서 잠시 비틀거리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막연한 희망을 품고 버텼습니다. 바보 같지만 그때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던 시어머니, 아니 최 여사가 예고도 없이 불쑥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낯설 정도로 화려했는데요. 시장통에서 산 몸빼 바지만 입고 다니시던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 손에는 웬일인지 최고급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주황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론 바보 같은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 생각해서 선물이라도 사오신 건가? 그래, 사람인데 양심이 있겠지. 설마 하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드렸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냉기에 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자마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소파 상석에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그리고 들고 온 그 명품 쇼핑백을 거실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아 움찔했는데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입을 여시더라고요. 야, 너 언제까지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살 거냐? 니년이 뭐한 게 있다고 사모행세야. 눈치라는 게 있으면 알아서 좀 기어나가야지.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 내가 오늘 결판을 내려왔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물은커녕 독설부터 날아오다니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시모는 답답하다는 듯 쇼핑백을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 반짝이는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누런 서류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이혼 소장이라는 4글자가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집을 수도 없었는데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더군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다. 우리 민석이가 이제 연매출 50억 기업 대표인데 너처럼 칙칙하고 급 떨어진 애가 옆에 있으면 회사가 우스워진다잖아. 격이 맞아야지, 격이. 너 때문에 내 아들 앞길 막히는 꼴 내가 더는 못 본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 매출 50억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요? 새벽마다 시장 바닥 구르며 재료 사오고 밤새 포장하고
손편지 써가며 고객 감동시킨 게 누군데요? 제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를 가지고 이제 와서 급이 안 맞는다며 저를 내치겠다니요. 이건 토사구팽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짐승만도 못한 처사였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냐고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뻔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잠적해서 자기 엄마 치마폭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비겁한 놈, 끝까지 남자 구실 못하고 엄마 뒤에 숨는 마마보이 새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모 앞에서는 절대 울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시모는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즐기기라도 하듯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위자료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더군요. 그러고는 선심 쓰듯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잡아라. 위자료 5천만 원이다. 네가 처음에 대출받았던 돈 5천, 그거 갚아주는 셈 치는 거다. 됐지? 그 돈이면 네 주제에 감지덕지 아니냐? 어차피 땡전 한 푼 없이 시집와서 몸만 굴린 주제에 이 정도 챙겨주면 절이라도 해야지. 5천만 원이라뇨. 10년의 헌신, 독박 육아, 그리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 갈아 넣은 제 청춘과 노동력은 계산에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퇴직금과 주택 청약 비용은 아예 계산도 안 되어 있었죠. 저는 그저 쓰다가 낡으면 버리는 소모품, 아니 고장난 부품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빚 갚느라 썼던 내 돈, 아이 키우느라 들어간 생활비, 내가 밤새 일해서 번 돈은 다 어디 가고 원금만 퉁치자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필요할 때만 써먹고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다버리는 도구였을 뿐이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시모는 제가 돈을 더 달라고 떼쓸까봐 선수 쳐서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해대는데 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만약 순순히 도장 안 찍고 버티면 네가 관리하는 법인 통장 횡령으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대표 와이프가 법인 돈 맘대로 쓰면 횡령이라더라. 감방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버텨보든가. 횡령이라니요. 생활비며 남편 품위 유지비로 쓴 내역이 뻔히 있는데 저를 도둑년으로 몰겠다니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식탁 위에 물컵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차가운 이성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여기서 흥분해서 날뛰면 저 늙은 여우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요.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악을 쓰며 싸우는 건 저들이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보여주마.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을 허벅지 아래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시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5천만 원의 횡령 고소라. 참 대단한 계획 세우셨네요. 그런데 어머님 뭐 하나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최 여사가 무슨 소리냐는 듯 미간을 찌푸리자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회사 대표가 누군지는 알고 떠드시는 거예요? 민석 씨? 그 사람 신용불량자라서 명예 하나도 못 쓰는 거 벌써 잊으셨나 봐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대출 약정서, 통장 명의. 이 모든 서류의 주인은 박민석이 아니라 강지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이 무식한 졸부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돈에 취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한 채 저를 쫓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자기 아들이 사장님 소리 듣고 다니니 진짜 사장인 줄 착각하신 거죠. 시모는 끝까지 어디서 말대꾸냐. 우리 아들 사업에 숟가락만 얹은 년이. 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뭔가 찜찜했던 거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으셨을 겁니다. 천하에 잘난 자기 아들이 며느리 명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껍데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서 아드님한테 전하세요. 이혼 소장? 제가 써드릴게요. 대신 피고는 제가 아니라 그쪽 아드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 웃기지도 않네요. 그 새끼가 가진 거 다 털어가도 모자랄 판에 누가 누구한테 적선을 해요? 시모는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가는 순간까지도 두고 보자. 너 가만 안 둔다. 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그 뒷모습은 도망치는 폐잔병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나간 뒤 저는 현관문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그 인간들은 돈에 취해서 성공이라는 달콤한 독배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석. 그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금융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저를 바지 사장 취급하며 무시할 때 저는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제 소유라는 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대출 약정서, 법인 인감증명서,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안에 박힌 대표이사 강지은이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저 직함만 이사일 뿐 법적으로는 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일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군요. 이제 이 서류들이 제 방패이자 그들의 심장을 겨눌 날카로운 창이 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하는 대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전투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가짐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제가 건넨 첫 마디는 흔해 빠진 이혼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주식회사 엄마의 반찬 등기이사 박민석에 대한 해임 절차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참 검토하시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빙긋 웃으시더군요. 대표님이시네요. 모든 법적 권한과 자산이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건 싸움도 안 됩니다. 그냥 일방적인 통보만 하시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남편분은 법적으로 그냥 직원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제 승리라는 확답을 받은 저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의 생명줄인 돈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전화의 법인 계좌의 입출금을 전면 동결시키고 OTP 카드를 재발급받아 기존의 모든 접근 권한을 무효화시켰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흥청망청 쓰고 다니던 법인 카드 5장을 모조리 분실신고 처리해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상담원에게 분실된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정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에 그들이 누리던 부와 사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서재에 두고 다니던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평소엔 잠겨 있어 열어볼 생각조차 안 했지만 남편의 단순한 머리로는 비밀번호가 뻔했거든요. 자기 생일을 넣어봤더니 딸깍하고 잠금이 풀리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사진첩과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어요. 상간녀의 정체는 격리여 직원이었던 윤대리였습니다. 싹싹하고 일 잘해서 제가 아끼던 직원이었는데 뒤로는 제 남편과 뒹굴고 있었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심지어 두 사람은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대화를 밥 먹듯이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태블릿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촌녀는 곧 내보낼 거야. 윤대리가 좀 도와줄 거지? 오빠 믿지? 우리 새 출발하자. 오빠만 믿어요. 근데 그 아줌마 끈질겨서 안 나가면 어떡해?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횡령으로 엮어버리자니까? 내가 회계장부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크크크. 역시 우리 윤대리 똑똑해. 그년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 좀 빼서 딴 데로 돌려놔. 나중에 뒤집어 씌우게. 일단 이번 주말에 호텔 가서 파티나 하자. 좋아. 오빠가 사준 가방 들고 갈 거야. 사랑해 자기야. 이것들이 감히 누구를 횡령범으로 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 그리고 윤대리가 남편과 모의에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엑셀 파일까지 싹 다 외장하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라 명백한 횡령 및 배임의 공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혼 소송의 억울한 피고가 아니라 당당한 원고가 되어 유책 배우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님께 이 증거들을 보내니 이 정도면 남편분은 빈털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콩밥 좀 드셔야겠는데요? 라며 혀를 내두르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드디어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드 승인 거절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거든요. 위치 추적 어플을 켜보니 남편은 강남의 5성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윤대리와 희희낙낙하며 체크인을 하려던 참이었겠죠. 저는 상상만 해도 고소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멋지게 법인 카드를 내밀었을 남편. 하지만 직원이 손님,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그럴 리가 없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다시 긁어봐라. 라며 진상을 부렸겠죠. 윤대리는 옆에서 쪽팔려서 고개를 숙이고 호텔 직원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고요. 다른 카드를 꺼내도 줄줄이 사용 정지, 한도 초과. 결국 현금 한 푼 없는 그 빈털터리들은 호텔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을 겁니다. 제가 보낸 작은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목소리를 들어주고 싶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더군요. 아, 강지은, 너 미쳤어? 지금 민석이가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다. 네가 막았냐? 당장 안 풀어. 우리 아들 망신당하게 작정했어. 저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아주 상냥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러다 혈압 터지시겠어요. 네, 제가 막았어요. 제 회사 돈 제가 막는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아드님한테 전하세요. 꼬우면 본인 능력으로 버시라고요. 아, 참. 윤대리랑 호텔비는 엠빵 하셨으려나? 돈 없으면 모텔이라도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윤대리는 또 어떻게 알았어? 이 천하의 몹쓸 년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당장 가서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치부가 드러난 쥐새끼들은 뻔하게 행동할 테니까요. 그들은 이성을 잃고 저를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기다리고 있었죠. 예상대로 1시간쯤 지났을까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죠. 강지은, 문 열어.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를 물먹여? 아,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 죽여버리기 전에 문 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악을 쓰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놀라서 사색이 되어 떨고 계시기에 저는 엄마를 안방에 모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드리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예상하고 있었어. 엄마는 절대 나오지 말고 여기 계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잡아드리고 저는 거실로 나와 씩 웃었어요. 사실 그들이 오기 전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요. 물론 흉기는 제 과장이었지만 그들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언어폭력은 흉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경찰이 빨리 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시뻘개져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제 멱살을 잡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더군요. 그 모습이 흡사 악기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건장한 경찰관 두 분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되어 어버버거리는 꼴이라니. 남편은 잡으려던 제 멱살을 슬그머니 놓고 뒷걸음질 쳤고 시어머니는 손을 허공에 든 채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저는 경찰관님 뒤로 쏙 숨어서 아주 불쌍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 연기는 기본 옵션이었죠. 경찰관님, 흑흑, 저 사람들이에요. 이혼 요구하더니 갑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문 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협박을 해요.
이 여자가 우리 돈줄 다 막아놓고 사기를 쳐서 따지러 온 거라고요. 여보세요, 경찰관님. 저 여자가 내 법인 카드 정지시켜서 내가 개망신을 당했다니까요. 하지만 경찰관님은 남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건 민사소송 가서 따지시고요. 지금 주거침입 및 협박, 그리고 소란 행위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더 난동 부리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체포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경찰서까지 가게 생겼네. 동네 사람들, 저 독한 년 좀 보세요.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하는 페류나예요. 하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은 평소 행실 바른 저와 난동꾼인 그들을 비교하며 혀를 차고 있었죠.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꼴 좋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무시하던 강지은의 진짜 힘이다. 돈 없고 백 없다고 무시했지? 내 뒤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다. 경찰관들에 의해 양쪽 팔이 붙들린 채 현관 밖으로 끌려나가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그 꼴을 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냥 보내주기에는 그들이 제게 안겨준 모욕과 상처가 너무나 깊었고 무엇보다 제 피 같은 돈으로 치장한 저 껍데기들을 그대로 입혀서 보낼 만큼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경찰관님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팔짱을 끼고 천천히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가오자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 주려는 건가 싶은지 금세 비굴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기대했던 자비가 아니라 뼛속까지 발라먹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남편의 번쩍이는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깃을 손가락으로 툭툭 털며 아주 나직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냥 가시면 섭섭하지. 지금 당신 몸뚱어리에 걸치고 있는 그 최고급 슈트,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그리고 신고 있는 수제 구두까지. 그거 다 누구 돈으로 산 거지? 전부 내 법인 카드랑 회사 명의로 산 비품들이잖아. 남편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며 넥타이를 움켜쥐더군요. 이건 내 옷이야. 내가 입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치사하게 옷까지 뺏으려고 그래.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와 자산 목록 리스트를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종이를 그의 가슴팍에 툭 치며 말했죠. 여기 날짜랑 금액 보이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당신이 긁은 거잖아.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비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그게 뭔지 알아? 횡령이야, 횡령. 지금 경찰관님들 계실 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싶어서 환장했으면 그냥 입고 가든가. 나는 상관없어. 절도죄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테니까.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분하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감방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는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재킷 단추를 풀기 시작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나왔는데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꽂히는 와중에도 그는 살기 위해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재킷을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치고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푸는데 그 모습이 처량하다 못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바지까지 벗으라고 하자 남편은 속옷바람으로 어떻게 가? 며 발악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건 당신 사정이고라고 응수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얀 러닝 셔츠와 사각 팬티 바람으로 덜덜 떨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도 주머니에 있던 차키도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외제차의 스마트키를 제 손에 쥐는 순간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굴리며 슬금슬금 뒤로 빠지려고 했지만 제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저 가방 지난달에 남편이 접대비로 처리하고 몰래 사다 바친 500만 원짜리 명품백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가방 끈을 확 낚아채며 어머님 어디 가세요? 그 가방도 내놓고 가셔야죠. 그리고 신고 계신 구두도요. 아, 목에 두른 스카프도 법인 카드로 긁으셨네요. 다 벗으세요. 당장.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이 독한 년아. 시애미를 발가벗겨서 내쫓겠다는 거냐? 천벌을 받을 년. 내가 이걸 어떻게 내놔. 하지만 제가 억지로 벗기려 손을 들자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신발까지 벗으셔야 했죠. 결국 두 사람은 그 화려했던 명품들을 몽땅 뺏기고 남편은 속옷바람, 시어머니는 맨발에 얇은 옷 하나 걸친 채로 쫓겨나듯 골목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고 주민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그들의 등 뒤로 쏟아졌죠. 그들이 사라진 골목길에 덩그러니 남겨진 명품 옷가지와 가방들을 보며 저는 쓰레기를 치우듯 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속이 후련하다 못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이 다시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거든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그들의 몰골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씻지 못해서 떡이 진 머리,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사이즈도 안 맞는 낡은 트레이닝복, 그리고 퀭한 눈동자까지.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더라고요. 카드도 막히고 현금도 없으니 찜질방은커녕 편의점 김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두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우리 10년 산정이 있잖아. 시어머니도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제 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더군요. 아가, 내 며느라, 내가 노망이 났었다. 너처럼 착한 애를 몰라보고.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갈 데가 없어. 그 애절한 읍소를 듣는데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10년의 서름이 떠올라 더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내가 쌀이 없어서 올 때,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이 인간들은 어디서 뭘 했나요?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나를 무시하고 밟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니요. 저는 발을 빼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비릿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아이고 이를 어쩌나. 우리 집에는 사람 먹을 밥밖에 없어서요. 짐승 줄 밥은 없거든요. 그리고 10년 산정, 그건 당신들이 내 등에 칼 꽂을 때 이미 끝났어요. 과연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둘 다 맨몸으로 쫓겨나니까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나 봐요. 또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세요. 저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 사적인 대면이었습니다. 이어진 법정 싸움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학살이나 다름없었어요. 재판 당일 남편은 국선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명의는 아내 것이지만 회사의 성장은 나의 경영 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니 재산의 50%를 분할해 달라는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간 증거들을 판사님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제가 받은 대출 기록, 제가 직접 작성한 레시피 노트, 제가 고객들에게 쓴 손편지 사본, 그리고 남편이 회사 돈으로 유흥을 즐긴 카드 내역서와 상간녀와의 카톡 내용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 회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강지은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민석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 실질적 경영주 및 자본주는 원고 강지은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는 배우자를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울리는 순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빈털터리의 빚쟁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연락이 제게 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보호자분, 병원비 결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 사람 보호자 아닙니다. 이혼해서 남남이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아, 아들도 돈이 없어서 못 받을 텐데 어쩌나? 그럼 그냥 길바닥에 내놓으시든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퇴원 수속도 밟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셨다고 하더군요. 평생 아들 자랑만 하던 분이 그 잘난 아들 때문에 노년에 병원비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비참하게 버려진 겁니다. 그들의 몰락은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인생에서 그 지독했던 가난과 무능력한 기생충들을 완전히 도려냈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닥을 기며 후회하는 모습을 조금 더 즐길 자격이 제게는 있으니까요. 이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저는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찾으러 갈 시간이니까요. 이혼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버는 기계로 누군가의 껍데기로 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난 10년 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 제 아이 민준이와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느라 잠든 얼굴만 봤던 아이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지어주고 학교 다녀오면 간식을 챙겨주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꿈만 같은 사치였으니까요. 우리는 보안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비로소 전쟁 같았던 삶을 내려놓고 안락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악마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거든요. 박민석?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전 남편은 이혼 후 예상대로 시궁창 인생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겠다며 도박판을 기웃거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가진 돈도 없으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을 때 저는 혀를 차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저 인간은 끝까지 쓰레기구나. 하지만 그 쓰레기가 감히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건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교문 앞에 민준이 아버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상태가 좀 이상해요. 술 냄새도 나고 눈빛이. 민준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손발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움켜쥐고 학교로 질주했습니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죽여버리겠어.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엑셀을 밟는 발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칠 못 씻은 듯 꾀죄죄한 몰골의 남편이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이는 아빠의 손을 뿌리치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죠. 이거 나요.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아빠 죽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엄마 돈 훔쳐간 도둑놈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리 가요. 나 따라오지 마요. 세상에 10살짜리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 자식이 아빠한테 도둑놈이라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이 내 아이 뺨을 때리려는 찰나 저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안 돼. 내 새끼 건드리지 마. 하지만 제가 나서기도 전에 어디선가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가 바람처럼 나타나 남편의 팔을 낚아채 제압해버렸습니다. 학교 체육 담당 선생님이셨죠. 남편은 악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제 품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흑흑, 나 안 무서웠어. 내가 엄마 지켜주려고 했어. 아빠가 엄마 괴롭히는 거 싫어서. 흑흑, 그 작은 몸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닥에 처박힌 남편을 보는데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체육 선생님에게 조금만 더 잡고 계셔달라 부탁을 한 뒤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은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고 해. 민준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나 좀 숨겨줘.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민준이 얼굴? 네가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 이름 올리지 마. 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빚쟁이들한테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결국 남편은 학교 앞에서 개 끌려가듯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 꼴을 당했으니 다시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죠. 아니, 감방에 가거나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서 영영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양이니 시어머니라고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가 시끄럽다는 보고를 받고 CCTV 화면을 켰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다 늘어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광기 어린 눈빛으로 로비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생떼를 쓰고 계시더군요. 지나가는 직원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악을 쓰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아이고 억울해라. 며느리년이 우리 아들 회사를 홀라당 뺏어서 쫓아냈다고.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내 돈 내놔라. 우리가 이 회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기에 직원들은 저를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시어머니를 사장님 어머니가 아니라 노망난 잡상인 취급하며 아주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가자 약이 오른 시어머니가 리셉션 데스크에 있는 화분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내 말 안 들려? 사장 나오라고 해. 강지은 나오라고. 안 나오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 순간 보안팀 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 및 기물 파손으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사장 시험이야. 감히 어디다 손을 대. 하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노인네가 당해낼 리가 있나요? 시어머니는 사지가 들려 짐짝처럼 공중에 붕 뜬 채로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동문 밖으로 쫓겨난 시어머니가 유리에 매달려 저주를 퍼부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에 태워져 아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죠. 경찰서에서 합의해달라고 제발 와서 얼굴 좀 보자고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도 전화 와서 피의자분이 며느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랑 할 말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설정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가서 얼굴 보고 욕해주는 것도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냥 법대로 절차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합의도 못하고 유치장 신세를 지며 며칠을 갇혀 있어야 했고 그 소문이 돈내방내 퍼져서 개망신을 당했어요. 동네 슈퍼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저 할망구 며느리 등쳐먹으려다 경찰서 다녀왔대. 아들이 노름꾼이라며? 며느리 회사 가서 행패 부리다 쫓겨났대 하고 수군거리는 통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 좋아 보이던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미친 할망구라는 본색이 드러나 철저히 고립된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월세 낼 돈도 없어 쫓겨나 다 쓰러져가는 고시원 쪽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평생 아들 타령하며 며느리 부려먹던 업보를 차가운 방바닥에서 혼자 외롭게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더 통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납치되다시피 끌려가 원양어선 배를 타러 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 갚을 때까지 몸으로 때우라며 끌고 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그가 더 이상 제 인생과 아이의 인생에 1%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명품 정장 대신 비린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겠죠. 그게 그가 선택한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기 위해서였죠. 박민준이 아닌 강민준. 제 성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일은
단순히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그 더러운 핏줄의 흔적을 지우고 오로지 제 사랑과 책임감으로 키우겠다는 선언이자 약속이었죠. 판사님 앞에서 변경 사유를 당당하게 말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아이의 친부는 도박과 외도, 가정폭력으로 양육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엄마의 성을 따르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제 아이를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키울 경제적 능력과 의지가 충분합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며칠 뒤 받아본 새주민등록 초본에는 세대주 강지은, 자녀 강민준이라는 글자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든 날,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가장 비싼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2배로 사랑해줄게. 아이는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응,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성이 더 예뻐. 강민준, 나 이제 강민준이다. 그 천사 같은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돈 때문에 혹은 외로움 때문에 껍데기 같은 것에 속아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악마들은 지옥으로 갔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법정 싸움이 끝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는데요. 제 이름을 걸고 시작했던 엄마의 반찬 브랜드는 전국에 체인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고 마침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식품사업부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수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 시내의 풍경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표이사 강지은이라는 서명을 마치자 제 통장에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입금되었습니다. 딩동하는 입금 알림음이 울렸을 때 저는 1998년 겨울 빨간 딱지가 붙었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가난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11살의 꼬마 강지은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너는 이제 안전하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비굴하게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회장님과 악수를 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쫓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주인으로 살겠다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10년 동안 고생한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와 옥탑방을 전전하며 곰팡이 냄새에 시달렸던 저를 위해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매입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 날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 한 잔을 마시는데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하고 짜릿한 맛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최고급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조차 저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고 넓은 드레스룸을 제가 좋아하는 옷들로 채우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남편 눈치 보느라 사지 못했던 명품 가방, 입어보지도 못했던 드레스, 아이와 함께 떠날 여행 가방까지 쇼핑 카트를 가득 채우며 결제할 때마다 느껴지는 해방감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빚 갚느라 허리가 휜 우리 부모님께는 서울 시내의 번듯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건네드리던 날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네 아빠 부도나고 빚만 물려줬는데. 엄마, 이제 주인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건물주 해. 나 이제 그럴 능력 돼. 아빠도 이제 경비일 그만두시고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세요. 내가 다 보내드릴게.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눈물을 훔치셨고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지독했던 가난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고기 파티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가장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딸로서, 엄마로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보물인 아들 민준이도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불안해했지만 꾸준한 심리 치료와 저의 지극정성 덕분에 이제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의젓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거든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캠핑을 다니고 수영을 배우며 몸과 마음이 단단해진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저와 민준이 단둘이서 커다란 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공간은 따스한 햇살과 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목을 꼭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 필요 없어. 친구들이 아빠 자랑해도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엄마가 내 아빠고 엄마잖아. 엄마가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돈도 잘 벌고 요리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니까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 꼭 지켜줄게.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멋진 남자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는데 아이는 이미 그 빈자리를 엄마의 사랑으로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빠이자 엄마가 되어줄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하루하루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도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여성 CEO로서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을 샀고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하며 싱글맘들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한 장면이 제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리 한복판에서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웅크린 채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 귀찮다며 전단지를 뿌리치고 지나가도 그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픈 기념입니다.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라며 구걸하듯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되었는데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삶에 찌들어 탁해진 눈동자. 박민석이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으려 했고 외제차 핸들을 잡으며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시금 몇 푼을 받기 위해 거리에서 굽신거리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망을 친 건지 아니면 빚을 다 갚고 풀려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손에는 때가 꼬질꼬질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 대신 싸구려 고무밴드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제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그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전단지 뭉치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감히 저에게 다가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뒷걸음질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 아니요.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미움? 그럴 가치도 없었죠. 복수심? 이미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쌉싸름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고작 저런 사람을 믿고 내 20대와 30대를 바쳤구나. 저런 껍데기 같은 인간에게 사랑받겠다고 아등바등했구나. 내 청춘이 아깝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10년이 있었기에, 도끼를 품고 악착같이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하고 빛나는 강지은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제 인생의 오답이었지만 그 오답을 지우는 과정에서 저는 정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이미 삭제된 사람, 지나가는 행인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가 제 뒷모습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문회사의 대표님인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능력을 존중해주고 민준이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죠. 일적으로 만났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나 잘 맞았고 무엇보다 저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여자 강지은으로 봐주는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끝에 그가 조심스럽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사는 건 한 번으로 좋게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명절 스트레스 받고 내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삶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서로 좋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쿨하게 연애만 즐기면 안 될까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은 씨 뜻이 정 그렇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서류상의 계약이 없어도 충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주말이면 함께 골프를 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연애의 설렘만 누리는 지금의 삶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밥 차려줄 의무도 없는 오로지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니까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주말 오후, 저는 차고에서 제 드림카였던 빨간색 오픈카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민준이가 엄마 달려. 오늘 에버랜드 가는 거지? 하며 신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우리는 강변북로를 질주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백미러 속에 저는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민준이가 노래를 부르고 저도 덩달아 흥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과거에 쭈그려 앉아 울던 강지은은 이제 없습니다. 빨간 딱지가 무서워 껍데기를 잡았던 어리석은 나여, 안녕. 가난이 두려워 사랑을 구걸했던 비겁했던 나여, 영원히 안녕.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강지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핸들을 꽉 쥔 제 손등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민준아, 꽉 잡아. 엄마 더 밟는다.
와, 엄마 최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IMF 퀴즈로 자라나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쫓기듯 결혼을 선택했던 한 여자가 10년의 인고 끝에 자신을 옥죄던 껍데기를 깨부수고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되기까지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 또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은님의 분노에 함께 치일 것이고 그녀의 절박함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마침내 이루어낸 통쾌한 복수에 박수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죠. 지은님에게 그 10년은 지우고 싶은 오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오답을 단순히 지워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힘주어 나라는 정답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가난이 두려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과 과감히 작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와 행복, 그리고 아이의 미래까지 쟁취해낸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단순한 복수극 이상의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가난이 무서워 껍데기를 잡았던 어리석은 나여. 안녕? 마지막에 지은님이 외쳤던 이 한마디가 귓가에 오래도록 맴돕니다. 지금 혹시 어딘가에서 나를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그림자로 혹은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지은님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봄날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지은님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한간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빨간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 당당한 강지은 그 자체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지은님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지은님에게는 또 다른 봄 햇살이 될 겁니다. 강지은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